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지난 2편에서는 한국형 스마트 베타의 현황과 한국형 스마트 베타가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팩터 투자가 이론적으로 유효하더라도 한국 시장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팩터 투자 이론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회는 크지만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히 시가총액 가중지수의 혜택을 받은 대형 기술주들이 장기간 시장 수익을 이끌 때 스마트 베타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한국과 달리 팩터 투자가 통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속칭 순환매라고 해서 테마가 3개월마다 바뀝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혁명,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단기간에 끝나는 테마가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어지는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기 추세는 모멘텀이나 성장 팩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배당 증가와 자사주 소각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배당 성장, 슈드 같은 전략이 꾸준한 현금 흐름과 방어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에만 의존하지 않는 생태계와 중소형주의 성장 가능성이 팩터가 발현될 토양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러한 지속적 장기 추세의 존재, 활발한 주주 환원 문화, 다양한 기업 생태계, 폭넓은 투자층 등이 미국에서 팩터 투자가 효과가 있게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스마트 베타 ETF들의 성과를 한번 보면서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 차트들은 빨간색은 스마트 베타 ETF고 파란색은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스파이 ETF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VUG라고 해서 성장주 뱅가드 그로스 ETF의 성과이고요. 보는 것처럼 스파이의 성과를 많이 뛰어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TUM이라고 하는 모멘텀 팩터를 이용하는 ETF입니다. 이것도 역시 스파이보다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SPMU입니다. 이것도 모멘텀 팩터를 이용한 ETF입니다. 역시 스파이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슈드입니다. 슈드는 최근에 스파이와 비교했을 때 성과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부터 시작해서 봤을 때는 스파이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좋은 성과를 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성과가 좀 안 좋았던 거죠. 이 차트는 뱅가드 밸류 ETF VTV의 차트입니다. 역시 파란색으로 표시된 스파이보다는 조금 낮은 성과를 보였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USMV라고 하는 최소 변동성 상품들을 모아놓은 팩터 ETF입니다. 역시 스파이에 비해서는 성과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처럼 비교적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성장이나 모멘텀 계열, 그러니까 VUG나 MTUM, SPMU 등은 지난 10년 동안 시장 지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원인은 구글이나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계속 상승해왔기 때문이죠. 슈드는 배당 성장 ETF로 상승장에서는 성장 ETF에는 못 미쳤지만 하락기에서 2022년에서는 방어력이 높았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밸류나 저변동성 ETF 같은 경우도 최근 10년간 S&P 대비 상대적인 열세를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에서 봤던 것처럼 아예 나쁜 성과를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왜 일부 스마트 베타는 S&P 500에 밀렸을까요? 핵심 원인은 역시 M7의 존재입니다. 시가총액 가중 인덱스인 S&P 500은 가치가 급증하는 기업의 비중을 자동으로 늘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종의 모멘텀 투자 성격이 있는 거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성장주가 급등하면 S&P 500의 성과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됩니다. 반면 밸류나 저변동성 등 일부 스마트 베타 전략은 이러한 대형 성장주의 비중을 제한하거나 분산시키기 때문에 M7이 폭등하는 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합리적인 분산이 수익률 면에서는 불리해지는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이 주식시장에는 영원한 승자도 없고 팩터에도 계절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기술주나 성장주가 잘 나간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그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경기의 4단계 국면에 따라 잘 나가는 팩터는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이를 팩터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회복기에는 낙폭이 컸던 가치주와 소형주가 오르고 호황기에는 모멘텀과 성장주가 주도합니다. 반면 경기가 식어가는 둔화기에는 퀄리티가, 하락장인 침체기에는 저변동성과 배당주가 빛을 발하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이 2022년을 떠올려 보세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기술주들이 폭락하고 곡소리가 날 때 유일하게 웃었던 사람들은 휴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기술주는 무너졌지만 가치와 배당 팩터는 계좌를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줬죠. 지금 보이는 최근 수익률 상위권은 당연히 기술주와 모멘텀이 휩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이 여름,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호황기였기 때문이지 이 팩터가 무조건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경기는 언제든 꺾일 수 있고 계절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와 투자 기간, 리스크 허용치에 따라서 권장하는 포지셔닝에 변화를 줘야 되겠죠. 수익률 극대화가 목표라면 스마트 베타보다는 차라리 시장 지수, 여기서는 S&P 500이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QQQ, M7 같은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성장주들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반면 현금 흐름과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면 슈드나 또 퀄리티 팩터를 사용하는 ETF들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변동성 ETF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시장 지수보다는 조금 덜 벌겠지만 하락장에서 버틸 힘을 줄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는 투자할 때 코어 위성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의 절반은 S&P 500으로 시장 수익률을 확보하고 나머지 절반은 슈드와 성장주 ETF를 섞어서 배당과 성장의 밸런스를 맞추는 식이죠. 미국 시장은 팩터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급등을 이끄는 소수 대형주의 영향력, M7의 영향력은 스마트 베타 ETF의 전략의 성과를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스마트 베타가 더 똑똑한 투자라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투자 목적에 맞춘 배분, 그리고 시장 국면에 따른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그냥 베타를 따라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